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불리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진행하는 이 와중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같은 걸 안 해보셨어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던데. 그럼 민서 씨는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 대형 매장에는 뭐 상품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민서 씨처럼 주얼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형 마트에서 팔고 있는 그 상품들은 배달로 해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되지만 진짜 그 대형 마트에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매출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이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대로 검사 못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가 꺾이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잡혔다는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뉴스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은 어때요?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보다 이게 안정적으로 잡혔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일부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정세를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길거리에 한번 나가보면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이면은 도류공원이나 아니면 수송못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차라리 예전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아예 집 밖에 안 나올 때가 더 안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5월달 되면은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그 연휴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슈퍼 확진자가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또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잡아버리면 모르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전세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괜찮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영향권이 안 들어가는 나라는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부 다 이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조 이상을 그 시장에 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푼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돈을 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품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이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일부 부품이 와야 되고 일본에서도 부품이 일부 와야 되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미국에서도 이런 부품들이 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공장을 못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부품을 수급을 하는 데에서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품 자체를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은 산유국에서 기름을 팔려고 하는데 돈을 줄 테니까 기름을 사가라 그러죠. 이 기름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안 뽑는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장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유국에서 저렴하게 줄 테니까 좀 제발 좀 가져가줘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공장들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기름을 쓰는 나라들이 없으니까 가져가는 나라들이 없으니까 이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그 양적 완화를 이렇게 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자가 비쌌어요. 이자가 비싼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는 이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아파트의 가격도 하락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죠. 예전에는 IMF 때만 해도 20%, 25%까지도 이렇게 이자가 연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또 상황이 틀리죠. 이거는 금융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양적 완화식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내려가니까 변동금리라면은 그만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대출했는 가게는 예전보다는 적을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아파트는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정 기간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이게 안정화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들끼리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요, 기업들은 몸집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의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들 위주로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부동산들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몸집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집 줄이는 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인건비입니다. 근로자를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진 지 몇 달이 안 된 상관에서 70만 명의 그 실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70만 명이 몇 달 상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이 기업주들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이렇게 해고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임원들이 본인 스스로가 임금을 좀 낮춰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노사에 임금 협상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동결만 하더라도 협상을 잘했는 거죠. 기업이 이렇게 몸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설비 투자에는 돈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신규 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직간접적으로 가게에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영향이 또 갈 것이다. 그럼 가게에서도 이렇게 영향이 간다 그러면요. 가게에서도 이렇게 영향이 간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세대들도 70%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 중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요소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의, 식, 주. 이 의식주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라는 거는 거주해서 살고 있는 이런 집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임차를 살든 아니면 내가 소유하는 집에 살든 일단은 집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조금 평수를 줄인다고 해도 집에서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먹는 거하고 입는 겁니다. 뭐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짜장면을 먹든 아니면 스파게티를 먹든 고기를 먹든 뭘 먹었을 건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집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입는 것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입고 있던 옷을 세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 번 입을 거 두 번 입고, 두 번 입을 거 세 번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겠죠. 배우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가를 할 수도 있고 헬스를 할 수도 있고 운동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웬만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집에서 할 거고, 이게 다 상권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가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당장 장사를 업을 접고 그렇게 나와버릴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자기가 인테리어에 있는 그 비용도 있을 거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6개월만 이렇게 지나간다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가 잡히는 거는 올해 겨울까지는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완전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을 버틴다 그러면 거의 진짜 멘탈이 나가는 상태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못 버티고 빠져나오는 소상공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장사를 이제 접고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그 상가는 공실이 된다는 겁니다. 공실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는 이 월세를 통해 가지고 이자를 갚고 나머지를 임대인이 그걸 수익으로 얻는 형식이었는데, 임차인이 없으면은 월이자 나가는 그 돈을
온전히 그 건물주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실이 무서운 겁니다. 저도 여러 상가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임차인이 더 버틸 수 있게끔 월세를 맞춰주는 게 제일 현명한 그 임대인인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의 건물을 어떻게 값어치를 가지냐면은 이 월세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상가는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실 기간이 생기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상가를 팔면 좋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가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버텨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힘들 때에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입맛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집어넣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거죠. 왜냐면요, 한 달에 내가 월 이자가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만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실을 됐을 때는 공영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120만 원에서 140만 원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관리비도 임차인이 다 내죠. 아파트도 그렇지만 상가도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장에 신규 상가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저금리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보합이나 아니면 조정기간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가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200만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임차가 안 차고 1년이 지나도 임차가 안 차요.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80만 원에 내가 차임을 줄 테니까 이걸 쓸 수 있으면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장사 좀 할게요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2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8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세를 놔? 내가 지금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100만 원인데 내가 임차를 넣는다 그러면은 나 적자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임대 못 넣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상가 건물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의 그 가로수길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상권이 좋은데도 건물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것처럼 자기 상가의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그 월세에서 10만 원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목이 좋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방 같은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공실되는 상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사하기가 두려우니까. 여기에 만약에 80만 원이라도 임차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임차를 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 손해보잖아요. 아니라니까. 20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잘못 그냥 공실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내가 이자 내는 게 아니고 공용 관리비까지 이렇게 포함한다 그러면은 120에서 140을 내가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요. 에이, 그래도 값어치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1년에 1,500만 원 뭐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버텨야죠. 예, 뭐 돈이 많으면은 그렇게 버티는 게 맞죠. 근데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80만 원에 세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5년까지 계약 기간을 존속을 해줬지만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10년 동안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경쟁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는 20만 원 정도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임차를 놓는 게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만 버티라는 거예요. 그 기간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IMF고 두 번째가 금융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MF 때는
그 유찰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신분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눈 뜨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 상황이었고요. 금융위기에 왔을 때는 제가 경쟁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몇 년을 가지고 갔던 그 물건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IMF 때 부동산을 구입했는 사람들이 잘 선택을 했는 거죠. 기회를 잘 잡았는 거죠.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잡았는 사람들이 그때 기회를 잘 잡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IMF하고 금융위기하고 분위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분명히 상가에는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주택도 이렇게 가격대가 폭락을 해가지고 경매 물건들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주택만큼 상가 물건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으로 뭐 14,000건에서 15,000건 이렇게 찍히는데 예전에 한창 물건 나왔을 때는 4만 건에서 5만 건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3배 정도는 물건들이 더 나왔죠.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로 봤을 때 상가는 그다음 매력 없는 물건들이 많이 보이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 물건들은 이거는 별론데라고 했던 게 지금 A급이에요. 지금 A급, B급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파트 경쟁 입찰보다 더 많이 몰리죠. 때를 잘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내 입맛에 고르는 시기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5억 했던 이 물건들이 우리는 몇 번 유찰해가지고 2억 5천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자도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제가 상가를 구입했을 때보다는 이율이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억 5천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감정가에서 뭐 50%에서 60% 이렇게 나니까 거의 80% 이상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자가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내가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그때의 월세 시세에서 좀 더 낮춰가지고 빨리 임차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내가 차익을 남기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또 누가 산다고 해도 팔지 말고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경기가 살아나면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예전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상가는 이 건물의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값어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2억 5천에 받았는 그 당시에는 2억 9천이나 3억대에 돌아가지고 2억 5천에 내가 받았지만 다시 200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상가는 4억에서 5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산을 또 불려나가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매 물건으로 저렴하게 사서 때를 기다려가지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불리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런 환경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